저는 초현실주의 시를 전공을 했고요. 초현실주의 시인들과 화가들이 이제 뭐 무의식, 상상력, 이미지 실험들을 하면서 서로 협동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저도 자연스럽게 이미지와 텍스트의 관계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뭐 살바도르 달리, 르네 마그리트, 호안 미로, 뭐 이브탕 이런 초현실주의 화가들이 시인의 시집에 이렇게 같이 사파를 곁들인 그런 사파 시집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박사과정 파리에서 이제 학위를 하고 있었을 때 지금 ECC를 설계한 도미닉 베로가 한 그 도서관 특별 열람실 같은 데 이제 올라가서 사서가 이렇게 하얀 면장갑을 주고 짧은 몽당 연필과 하얀 그 종이를 이제 주고 기다리라고 해서 이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으면 마치 정말 강보에 쌓인 아기처럼 그 사파 시집을 고이 이렇게 빌로도천에 가지고 와가지고 제 앞에 책이 상하지 않는 형태로 이렇게 딱 형태를 잡아서 놓아주고 이제 그걸 보는 기쁨이 좀 있었고요. 뭐 가령 엘위아르 시집 중에서 끝없는 시라는 시가 있는데 정말 그러니까 한 편의 시가 한 편의 시집인 시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시인데요. 그게 그 아코디언처럼 이렇게 접혀가지고 이렇게 그 끝없는 시를 형식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마치 그러니까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총천연색 물감으로 호안 미로의 그림이 이제 이렇게 사파로 곁들여진 뭐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행복했고 행복하게 연구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할 것은 1937년에 그 자유로운 손이라는 제목으로 만레이라는 화가와 또 엘위아르라는 시인이 같이 협업을 한 그런 사파 시집입니다. 이 시집의 그 독특한 점이라고 하면 그 만레이의 그림, 데생이 먼저 그려졌고 엘위아르가 그것에 의해서 이제 시로 시를 썼는데요. 엘위아르 자신이 이거 서문에 자신은 시로 만레이의 데생에 사파를 써넣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부분이 저는 좀 흥미로웠고요. 그래서 일러스트레이션, 뭐 사파, 또 이제 불어로는 일루스트레이션 하면 지금의 뜻은 텍스트에 어떤 그걸 텍스트를 보완하거나 뭐 연장하거나 그거의 의미를 좀 더 밝히는 그런 시각적인 재현물이라는 걸로 우리는 이제 사파를 지금은 쓰고 있지만 어원상으로 보면 일루스트레 하면은 비추다, 밝히다, 뭐 조명하다라는 뜻으로 쓰고 있어서 엘위아르가 자신이 사파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그 어원적인 뜻에 더 닿아 있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그냥 그림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을 이 시인이 조명해서 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 또 이 시인의 시 자체로만은 읽을 수 없었던 부분들을 이제 이 사파를 보면서 또 다른 생각으로 읽을 수 있게 하고 또 볼 수 있게만 했던 이 사파 시집을 어떤 부분들을 읽어낼 수 있게도 하고 또 시를 어떤 부분에서는 볼 수 있게도 하는 이런 관계들을 탐색하고 있구나라는 점에서 저는 좀 흥미로웠고 그래서 오늘 교수학술제에 이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인문학이라는 큰 우산하에 뭐 지금 특히 이미지와 텍스트의 교류가 굉장히 더 활발하고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의 실험들이 많은데 이제 그 맥락에서 이 1937년이라는 시대에 나왔던 사파 시집이 읽고 보는 기제라든가 뭐 텍스트와 이미지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조명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일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초현실주의 시인들과 화가들은 특히 이제 뭐 말과 사물 그다음에 뭐 읽는 것과 보는 것, 시와 그림의 관계들을 다양한 각도로 이제 조명을 했는데요. 가장 유명한 것이 이렇게 파이프의 그림을 자세히 그려놓고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상반된 언수를 그림 안에 같이 넣어놓은 르네 마그리트의 이미지의 배반이라든가 또는 뭐 우리 그 동양의 글자를 자신의 그림 언어로 변형시켜서 조형적으로 해석을 한 1957년 5월의 전원이라는 앙드레 마송이라는 화가의 그림이라든가 또는 그림도 그렇고
글자도 그렇고 둘 다 수수께끼처럼 제시한 호암미로에, 그리고 이제 이 글자도 어떻게 보면 어떤 조형성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적인 요소로 보여주는 별 하나가 흑인 여성의 젖가슴을 애무한다 뭐라는 이런 화가들의 시도라든가, 또는 초현실주의 시인의 선구자가 되었던 아폴리네르는 그러면 나도 볼 수 있는 시를 한번 써보겠다. 그래서 칼 맞은 비둘기와 분수, 그래서 칼리그램을 시도를 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가시화하다 보니까 이걸 소리내어 읽으면 원래 시의 배열과 다른 리듬들을 뭐 발견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읽는 방식이 다르죠. 이렇게 둘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리면서 읽어야 되고, 또 여기서는 올라가면서 읽어야 되고, 그러면서 칼 맞은 비둘기와 분수라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그 전쟁에서 사라진 친구와 뭐 애인들에 대한 그리움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분수의 밑에 있는 수반이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보이고, 그 눈의 부분을 또 읽으면 그 내용이 조명되는 읽고 보는 것의 어떤 교차를 실험을 했습니다. 앙드레 보르똥이라는 초현실주의 수장은 조형적으로 이 텍스트를 어떻게 그 입체화하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오브제시라는 것을 실험을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본격적으로 다루고 싶은 이 자유로운 손들이라는 건 이제 1937년 판본은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고, 지금 이 옆에 있는 거는 세로 갈리마르 출판사가 새로운 판본으로 이제 현대 사람들한테 보급하기 위해서 한 판본입니다. 여기서 우선 만레이가 먼저 그림을 그렸으니까 데생이 어떤 식으로 자유로운 손이라는 주제를 이제 형상화하고 있는가. 우선 뭐 그림과 시를 탄생시키는 어떤 창작의 근원이나 출발점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데생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조형예술에서 데생은 독립적인 장르이기도 하지만 또 모든 어떤 다른 채색 장르의 근원이 되기도 하고요. 또 연필을 쥔 손에서 시작하는 근원, 뭐 낙서나 끄적거림 이런 걸 생각한다면 그것은 또 글쓰기와 밀접한 장르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스통 바슐라르가 모든 손은 행동의 의식이다라고 언급한 것처럼 손은 화가의 그림과 시인의 시의 근원이자 행동의 주체를 나타낸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만레의 데생을 보면 그 손의 주제가 전면화되어 있는데 이제 그게 세 가지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손이 작품의 제목이나 중요 컨셉을 상징하는 오브제나 대상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 욕망이란 작품에서는 남성의 손이 여성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있고요. 여성이 얼굴을 대체하는 납작붓을 쥐고 있는 그림은 머리빗이란 작품이고, 또 얼굴이 프레임의 밖에 있는 여성이 가면을 들고 있는 그림은 나르시시즘, 뭐 이렇게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만레이는 추상적 개념들을 시각적으로 가시화하는 수단으로 손의 상징성을 활용하고 있고, 이걸 즉각적으로 인지 가능한 그런 시각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손이 어떤 대상을 이제 만지고 있는 그런 손인데요. 예를 들어 명증성에서는 어떤 손들이 여성의 얼굴을 만지려고 하고 있고, 손 안의 구름에서는 만질 수 없고 담을 수 없는 구름을 손 안에 담으려고 한다던가, 그녀다라는 작품에서는 여성 같기도 하고 뭔가 기계 같기도 한 어떤 실체를 확인하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만레이가 어떤 실체를 우리가 잡을 수 있는가, 만질 수 있는가, 담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어떤 대상들과 접촉하고자 하는 욕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손의 주제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손이 이렇게 서로 닿을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어떤 간격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마네킹에서는 마네킹 여성이 어떤 허공을 마치 쥐고 있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고요. 혼자 하는 놀이에서는 레이스가 달린 옷을 입은 매우 가늘고 긴 여성의 두 손이 마주하면서 그 실뜨기 놀이를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혼자서 실뜨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여성의 손들이
굉장히 쓸쓸한 감정 같은 걸 유발하고 있고, 이런 고독의 이미지가 그 다음으로 가면 기다림에서 늙고 주름이 많은 투박한 남자의 손으로, 그리고 실은 거미줄로 변형이 돼서 더욱 황량하고 깊어집니다. 그래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외로움과 기다림의 시간이 간결한 이미지로 이렇게 환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만네의 그림에 엘리아르는 어떤 식으로 시로 화답하고 있을까? 이제 그 부분을 시와 그림을 같이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아르께서 가장 유명한 시는 사실 자유라는 시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진 것처럼 뭐 초등학생 공책 위에 날아가는 새들의 날개 위에 뭐 풍차 위에 너의 이름을 쓴다, 물과 불 위에 너의 이름을 쓴다 하면서 굉장히 길게 나열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 너의 이름이 이제 자유여라고 끝나는 그런 시인데, 그래서 굉장히 아까 끊임없는 시도 말씀드렸고 굉장히 긴 시를 쓰기도 하는 시인인데, 사파 시인으로서 전략을 취했을 때는 하이꾸나 아포리즘처럼 가장 짧은 아주 압축적인 시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 시집에서 짧은 시가 바로 이 모퉁이라는 양귀자 씨의 그 소설 제목으로도 차용됐던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이라는 시입니다. 그림을 보면 무슨 유령손 같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절박한 사람이 절벽을 잡고 버티고 있는 그림 같기도 한 것을 시인은 금지된 것을 더 열망하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욕망을 이제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전략은 대화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그 혼자 하는 실뜨기 놀이였는데요. 이걸 이 시인이 어떤 식으로 이제 시로 변모시켰는지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aurais pu vivre sans toi, vivre seul. Qui parle? Qui peut vivre seul sans toi? Qui? Être en dépit de tout, être en dépit de soi. La nuit est avancée. Comme un bloc de cristal, je me mêle à la nuit. 나 너 없이 살 걸 그랬어. 혼자 살 걸. 누가 말하는가? 누가 혼자서 살 수 있나? 너 없이 누가?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존재하기. 자기 자신에도 불구하고 존재하기. 밤이 깊어진다. 수정구슬처럼 나는 밤에 섞인다. 자료집에 이거를 분석한 부분이 있는데요. 천천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아르는 만네이의 그림을 보면서 든 생각의 과정들을 단계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긍정과 부정을 오가는 자문자답을 통해 1년의 시적인 목소리와 2년의 시적인 목소리를 달리합니다. 후회에 찬 어조로 혼자의 삶을 갈망하는 1년의 자아에게 함께해야만 하는 삶의 중요성을 2년의 자아가 성찰적인 목소리로 깨우칩니다. 나와 너, 혼자와 같이, 모든 것과 자기 자신, 존재하다와 섞이다라는 대립항은 사실 영원히 우리의 삶을 머뭇거리게 하는 모순적인 명제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 모든 망설임을 유발하는 자기 자신의 의지를 넘어선 모든 것과 또 자기 자신에 관계되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존재하는 것 자체다라는 사실을 존재하기라는 동사 원형을 두 번 이 행의 앞에 반복함으로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라는 존재는 밤이 깊어감에 따라서 흔적도 없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밤과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수정구슬처럼 아름다운 빛을 발하게 된다라는 시적인 통찰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쓸쓸하게 실뜨기 놀이를 하는 그 그림의 분위기와는 전혀 대조적인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는 이 시집의 전체 제목이기도 한 자유로운 손이라는 작품입니다. 여기서 이 화가는 뭔가 되게 엉킨 실타래 같은 선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초현실주의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법인 자동기술법이라는 기법이 있는데 그거의 그림 버전인 오토매틱 드로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식의 통제를 벗어나는 그림을 그리는데 안대를 하고 어떤 약간 몽롱한 졸릴 때 이렇게 약간 드는 그런 가수면 상태에서 드는 생각들을 마구마구 손의 움직임으로 이제 펼치는 그런 기법인데, 물론 이제 초현실주의 화가들은 그 안대를 풀고 나서
그것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는 형상을 가지고 이제 그 덧 씌우는 작업들을 하지만 이 화가는 그걸 통해서 빨리 움직이는 무의식으로 움직이는 손과 그거의 궤적을 보여준 게 아닌가 이제 하는 생각을 좀 해보았고요. 요 지금 만레의 사인은 11112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111이 이제 M자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거고 그다음에 12를 R이라는 만레이의 R을 형상화해가지고 1936년에 이제 그려진 그림이라는 것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오토매틱 드로잉이 아니라면 마치 어떤 미로 속을 헤매는 존재가 어떤 부분을 암중 모색하는 그런 궤적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썼을 때 잘못 썼을 때 이렇게 지운 흔적 같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원초적으로 무슨 낙서를 할 때 어떤 형상을 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하는 흔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또 코스모스에서 카오스로 부지런히 움직이는 화가의 몸짓을 담은 자유로운 손을 상징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 엘류아르 시는 역시 간결합니다. 그래서 C'est avec c'est un feu de paille, la chaleur va l'étouffer. 그래서 이 폭우는 밀짚으로 피운 불, 더위가 그것을 깨뜨리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레의 엉킨 선들은 시인에 의해서 세차게 퍼부는 폭우 그리고 엉켜서 쌓여있는 밀집 더미 또 밀집을 피워 타오르는 불의 연기로 이미지가 변형되고 있습니다. 시인은 물과 불을 동일화하는 모순 형용을 사용해서 한여름에 이글거리면서 타오르는 태양과 또 세차게 퍼무는 소나기 그리고 질식시킬 것 같은 더위를 융합해서 강렬한 시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화가의 자유로운 손이 짧은 시간 집중적으로 그려넣는 선들의 강렬함에서 엘류아르는 매우 굉장히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퍼붓고 사라지는 폭우처럼 폭우와 더위, 물과 불, 피우다와 꺼트리다의 대립항을 추출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꽉 채운 만레이의 그림에 비해서 엘류아르의 시는 텅 비어져 있습니다. 만레이가 한 방향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방향으로 부지런히 움직이는 자유로운 손의 궤적을 가시적으로 그려냈다면 시인은 가장 적은 손의 움직임으로 압축하고 또 생략하는 그 나름의 자유로운 손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근접 미래 시제로 되어 있는 시인의 예언적 어조가 더해져서 이미지의 환기력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설명 없는 경구는 그의 시가 이미지의 등가물이 시각적 이미지의 등가물이 될 수 있게 합니다. 엘류아르는 아포리즘이나 하이쿠 같은 시 형식을 통해서 그림 앞에서 언어가 이미지가 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만레이와 엘류아르는 같은 제목에 대해서 상이한 두 작품을 이제 제시를 하는데요. 그 차이는 이미지와 텍스트가 지닌 본연의 특성에서 기인하기도 하고 또는 두 작가의 세계관이나 예술 태도의 차이에서 기인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미지와 텍스트를 연구한 아브라함 몰스에 의하면 이미지가 표면을 추구한다면 텍스트는 길이이고 이미지가 도상성을 추구한다면 텍스트는 명료성을 추구하고 이미지가 지각, 기억에 대한 강한 호소력을 의미하는 프레그넌스, 프레그넌시 아니면 함축성을 추구한다면 텍스트는 그 생량을 지향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으로 예시 자료로 보여드릴 이 시와 그림들은 예를 들어서 수수께끼처럼 제시된 만레의 그림들은 그런 낯선 풍경들은 표면, 도상성, 프레그넌스를 넘어서 어떤 읽어내야 할 텍스트들을 숨겨서 그 안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레의 수수께끼에 또 다른 수수께끼로 화합하는 그런 엘류아르의 시를 보면 길이, 명료성, 생략이라는 특성을 넘어서서 도상성과 어떤 지각적인 환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엘류아르의 시는 이 만레이의 그림을 굉장히 다르게 읽어내게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엘류아르의 전략이 자유로운 손들이라는 이 시집의 서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번역한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하얀 밤, 그리고 몽상가의 눈에 황량한 해변, 심장이 뛴다. 만레이의 그림, 항상 욕망이지 결핍이 아니다. 깃털 하나, 구름 하나가 아니라 날개들, 이빨들, 발톱들이다. 바닷속 깊이에서만큼이나
포도주잔 하나에도 똑같은 경이로움이 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갈라놓는 모든 것 안에서보다는 내미는 손, 갈망하는 손 안에 더 많은 경이로움이 있다. 우리와 맞서게 하는 것을 미화하거나 완벽하다고 여기도록 내버려 두지 말자. 입술 주위에서 지구는 돈다. 만레이는 사랑받기 위해 그린다. 저는 이 엘리알의 이 서문이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레이의 그림은 결핍, 단절, 고독, 낯섦 이런 것들을 대체로 그림이 환기하는데 여기에 뜻밖에도 엘리알은 욕망과 소통의 신호를 읽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미는 손과 연결하는 손의 신호를 읽어내고 그것이 지향하는 사랑과 합일의 욕망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종이와 하얀 밤은 글과 그림의 모든 흔적 이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엘리아르는 만레이의 그림의 일견 황량하고 텅 빈 그런 이미지 안에서 불모의 이미지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만물이 탄생하고 시작되는 기원의 이미지를 읽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이렇게 실과 바늘이라는 그림을 보시면 대바늘과 실이 만들어내는 이 실체 없는 형상이 일견 허무하고 아슬아슬하고 때로는 공격적인 느낌도 들지만 엘리아르는 이 이미지로부터 앞으로 탄생할 인간의 실루엣과 이제 실체를 상상하게 하고 그 이미지의 풍요로움을 상상해 보라고 지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뒤에 있는 이 모든 배경들이 이 바늘과 실이라는 창작의 도구로 한 땀 한 땀 해서 만드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도 만들어줍니다. 다음으로 제가 들고 싶은 사례는 아마 이 시집에서 사파 시집에서 가장 난해한 그림 그리고 가장 난해한 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레의 데생을 보시면 약간 신고전주의 같은 어떤 건물에 삼각형 부조가 하늘에 떠 있고 이 받치는 부분이 없어서 굉장히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뭐 여기는 어떤 누워 있고 여기는 엎드려 있는 어떤 신의 형상 같은 것들이 보이고요. 삼각형 부조 아래에는 이제 여인이 있는데 여성이 얼굴과 팔, 우측 몸 전체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또한 땅에도 그림자가 있는데 이 그림자는 여성의 그림자인지 삼각형 부조의 그림자인지 좀 위치상 애매합니다. 여성은 삼각형 부조 바로 아래에 그늘에 있지만 눈이 부신 듯 왼팔을 뻗어서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발을 뒤덮기 긴 치마를 입은 여성의 얼굴은 그림자와 팔에 의해서 가려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이제 여성의 오른쪽에 아까 보았던 자유로운 손과 같은 엉킨 실타래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 뒤로 이제 구름의 실루엣, 그다음에 산과 같은 실루엣, 여기는 어떤 물에 잠겼는지 하여튼 어떤 도시와 마을 같은 것을 보이는 어렴풋한 흔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가장 난해하게 만드는 것은 여성의 여기 이 몸과 이 땅과 그다음에 여기 실타래 밑에 있는 어떤 낙서와 같은 흔적, 잉크 자국 같은 것인데요. 이게 이 여성의 몸에서 나온 어떤 혈흔인지 아니면 이 땅의 어떤 얼룩이었는데 이 여자가 여기 앉아서 이게 묻은 건지는 알 수 없으나 땅과 여성의 몸과 실타래를 어떤 클루로 연결지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모험인데 대체 이 그림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그래서 예를 들면 실내에만 있던 여인이 알 수 없는 미지의 공간으로 과감히 탈출한 과정을 그리고 그것에 관계되는 고난의 과정을 그린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엘리아르는 이제 다음과 같은 시를 씁니다. 번역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주의하라. 그것은 둑이 무너지는 순간이다. 탄생을 통해 새벽과 겨루고자 시간의 행렬에서 벗어나는 순간이다. 번개처럼 들판을 내리쳐라. 이유 없는 얼굴 위로 네 손을 뿌려라. 내 이미지가 아닌 것을 깨달으라. 너를 의심하라. 너를 태우는 불이 싹트는 내 심장의 대지를 경험하라. 내 눈이 꽃피길 빛. 그래서 2인칭 너의 화법으로 그림에 대해서 마치 새로운 스토리텔링을 전개하는 듯한 시입니다. 화자는 너에게 경고 내지 명령의 어조로 말을 건넵니다.
1년에서는 뭐 새벽, 탄생과 같이 생성의 순간, 그리고 무너지는, 벗어나는, 시에서 볼 수 있으면 일탈의 순간을 경고합니다. 새벽의 시간이 순리적인 흐름에 의해서 오는 것이라면 이런 탄생의 순간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출현으로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견고하게 쌓아놓은 경계들을 무너뜨리고 순리적인 흐름을 벗어나는 순간 새로운 생성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모험을 떠나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연에서 번개처럼 들판을 내리쳐라 라는 그런 파괴력은 일갈이나 깨달음의 계기를 제공합니다. 3년에서는 모험이 가진 속성을 전개시키는 것 같습니다. 모험이란 기존의 나와 거리를 두고 결별하여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흩뿌리다 햇뻥드라는 동사는 액체를 쏟아내거나 빛을 발산시키고 퍼뜨리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동사인데요. 만레의 그림 속 얼굴을 가린 여성의 손은 시인의 상상력을 통해서 액체나 빛으로 변형되면서 존재의 변신의 계기를 마련합니다. 둑을 무너뜨리고 번개로 들판을 초토화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송두리째 지우는 그런 순간은 너의 이미지와 다른 것을 인식하고 너 자신을 의심하고 너를 태워 새로운 존재로 탄생하는 순간을 상징화합니다. 너를 태우는 불이 싹트는 내 심장의 대지를 인식하라 라는 식구에서 볼 수 있듯이 엘리아르의 시에서 여성의 풍경은 대지와 자연의 풍경과 겹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연은 내 눈이 꽃피길이라는 기원의 표현을 통해서 새로운 시각이 생성됨을, 새로운 탄생의 빛이 퍼져나감을 결론짓고 있습니다. 파괴와 부정과 지움의 순간이 지나가면 인간에게는 새로운 시각이 꽃피고 세상에는 새로운 빛이 비추이게 됩니다. 파괴를 시작해서 새로운 생성으로 끝나는 엘리아르 시는 만레이의 그림의 프로이트의 개념으로 불안한 낯섦을 유발시키는 것과는 다른 정서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과 시가 이 고뇌와 불안이라는 그림과 시입니다. 만레의 그림을 보시면 제가 그 생물학 전공하는 교수님께 여쭤봤는데 아라우카리아라는 호주 삼나무라는 나무라고, 제가 이 나무가 뭔지 이름을 몰라서 하시던데요. 화분에 호주 삼나무가 심겨져 있고 남성의 손 하나와 여성의 손 하나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뻗어 있습니다. 남성의 손은 마치 뭔가 방향을 지시하는 것처럼 보이고 여성의 손에는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고 팔찌가 둘러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인간의 두 손과 식물을 콜라주처럼 결합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화분에서 여자의 손, 남자의 손, 호주 삼나무가 함께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여성의 손은 화분 뒤 잔디밭 위에 그냥 놓여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남성의 손은 다른 공간에서 벽을 뚫고 마치 솟아나온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 삼나무와 인간의 손이라는 생명과 자연의 영역이 화분이라는 인공적이고 문명화된 공간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그림은 낯설음과 더불어 제목인 고뇌와 불안을 환기시킨다고 저는 읽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분석하려고 자세히 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이걸 확대를 해보니 여기에 불어로 엉구아스라는 ANGOISS라는 고뇌라는 단어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놀라서 다른 데를 막 찾아보니까 여기 밑에도 좀 수상해서 확대해서 보니까 inquiétude, 불안이라는 단어가 요 밑에 글자처럼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뭐 je te dis, 나는 너에게 말한다. 이제 이걸 알고 이제 되게 기뻤는데 뭐 아시다시피 한 1시간 기쁘다가 또 찾아보니까 뭐 다른 뭐 연구자들도 다 사실은 발견한 부분이었고요. 의도적으로 숨긴 건 다 발견하게 돼 있죠. 근데 재밌었던 부분은 이렇게 글자를 발견하게 되다 보니까 그림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부분들이 글자로 의심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보니까 여기도 좀 이상하네? 그래서 이제 또 살펴봤더니 또한 comme je t'attends, 그래서 너 얼마나 난 너를 기다리는지 하는 뭐 이런 전언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이에 관해서 엘리아르는 동사 원형으로 쓰여진 8개의 동사를 나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화하다, 드물게 하다, 불모로 만들다, 무너뜨리다, 씨 뿌리다, 확산시키다, 양분을 공급하다, 무너뜨리다.
그래서 시간의 개념을 뛰어넘고 있고 그러면서 불모성과 생산성이라는 상반된 개념을 같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에 무너뜨리다라고 해서 마치 이 모든 것을 부정한 것 때문에 고뇌와 불안을 환기시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식물의 순환성을 생각을 해보면 이 시를 그래서 차례차례 읽어내다 보면 어떤 순환의 사이클을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존에 있는 걸 정화시키고 유일한 것으로 만들고 드물게 하여 무너뜨리다가 다시 백지 상태에서 씨를 뿌리고 번식시키고 자양분을 제공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걸 무너뜨리고 정화시키는 그 순환의 사이클을 이 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결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레이가 날카롭고 뾰족한 대생으로 대상에 대해서 낯설고 불안한 감정을 제기하고 있다면 엘리아르는 순환 논리와 포용적인 태도로 그 대상을 둥글게 감싸고 있다는 것을 종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가가 명증성, 욕망, 재능, 고뇌와 불안, 죽음, 자유 등의 추상적인 개념을 즉각적이고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각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면 시인은 동일한 개념이 가진 감각의 다면성, 의미의 복합성과 심층성을 문자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아르는 자신의 사파시를 화가와 시인의, 그림과 시의, 대상과 이를 바라보는 독자 간의 대화의 장으로 열어두고 있는데요. 만레이는 디테일에 집착한 그림들 그리고 그 그림 속에 숨겨진 글자를 통해서 현실에 숨어있는 또 다른 현실을 환기시키고 그 자신의 그림을 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읽을 수 있는 그림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만레이의 그림에 대해서 엘리아르는 하이꾸나 아포리즘을 연상시키는 간결한 식구, 또 동사의 열거로만 되어 있는 시, 문장이 아닌 명사구로만 이루어진 시들을 통해서 자신의 시를 이미지화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미완의 식구를 통해서 만레이의 그림과 함께 보고 읽어야만 하는 시를 제시하거나 만레이의 그림과 전혀 대조되는 주제나 분위기의 시를 통해서 한 주제에 대한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사파 시인으로서 그가 취했던 역할이었습니다. 엘리아르와 만레이의 공동작업은 글의 예시로서의 재현적 그림, 그림의 설명으로서의 시적 번역을 넘어서 독자들에게 글과 그림의 동일한 기원을 응시시키고 글과 그림의 창조적인 전염의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하나의 대상에 대해 복합적인 탐색을 가능하게 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인문학이라는 거에 제가 좀 너무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미지와 텍스트의 관계를 넘나들면서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할 수 있을까를 제가 모색한 하나의 사례를 마지막으로 드리자면 이 뒷모습이라는 사진에 이제 뚜르니에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제 이걸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등을 구부리는 게 적극적으로 추억을 줍는 거냐 아니면 세월의 무게가 짓누르는 거냐라든가 다리가 세 개냐 지팡이가 세 개냐 이런 여러 가지 존재론적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를 읽어낸 걸 보고 한참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뒷모습을 찍어서 올리면 사이버 캠퍼스에 댓글로 다른 친구들이 이런 텍스트를 한번 달아주자. 이제 이걸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이제 이 사진 하나 찍어서 올렸고요.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심오한 텍스트가 달리기를 기대했지만 영현이라는 학생이 수많은 국기들을 보니 왠지 포켓몬의 성지인 전제기념관이 생각나네요. 그래서 여기에 엉뚱하게 제 뒷모습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여기 전제기념관 아니고 이제 그 올림픽 공원이었는데 하여튼 읽어냈습니다.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좀 재밌었던 거는 어쨌든 텍스트와 이미지와 텍스트가 건너뛰므로써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읽어내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컨텍스트와 맥락으로 창조적 오독을 하고 있는 가능성을 훨씬 더 넓혀주는구나 하는 부분이었고요. 정말 결론은 그래서 주의 깊게 보고 읽지 않았던 것들의 다른 의미, 심지어 이제 정경화된 그림이 아니라 저 뒤에 보이지도 않는 어떤 부분들을 읽어내게 한다든가 볼 수 없고 읽을 수 없는 이면의 무의식을 읽어내게 한다든가 또는 때로는 뭐 뚜르니에처럼 깊이 있는 통찰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저희 학생들처럼 창조적 오독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상상력의 어떤 실험들의 가능성이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